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또 발표된 부동산 악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2%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죠. 자,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도 11월 17일 날 발표됐는데 4.1%가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4.2%로 예측치 3.9%보다 높았습니다. 이것도 2012년 이후에 최고치였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 물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자, 이제 일시적 인플레란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가 광범위한 인플레 상승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죠. 왜냐하면 미국 10월 PPI부터 소매 판매 모두 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면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신호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공급단, 수요단 모두 다 과중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MF도요, 세계 일부 인플레 더 고착화될 걸 미 연준 바짝 경계해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IMF가 밝힌 세계 일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한국도 포함이 돼요.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국가가 공급층 인플레 요소를 받아주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긴축을 대비해야 된다고 IMF에서 밝힌 거죠. 공급망 문제를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이 가깝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친환경 정책도 다소 변화가 필요한데 이건 정치적인 이슈까지 엮여 있어요.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이강 인민은행장도요, 인플레이션 압력 일시적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스탠스는 얼마 전에 이주라운의 총재도 이제 같이 취했었죠.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 왜? 계속해서 물가 압력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강한 긴축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국이 기축통화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지금 완화적 통화 정책을 워낙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 못 갈 거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저금리는요, 저물가 상황에서만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갈 것이고요. 한번 인상이 들어가면 굉장히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한민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올 거예요. 자, 물론 미국은요, 통화정책에서 물가보다 고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기준금리 처음 올렸을 때 물가 낮았어요. 고용지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바로 금리 올렸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고용지표가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날 발표됐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을 기록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21만, 22만 수준이었는데 거의 근접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요, 내년 중반이면 완전 고용 도달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완전 고용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긴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이 빠르게 긴축을 하게 되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 세계 뿌려진 투자자본들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달러 강세를 벌써부터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값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95.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96까지도 일시적으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같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1185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수입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1년치를 보면요,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가 지표는요, 1년 전과 비교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1년 전 물가가 지금보다 높게 된다면 당연히 통화정책을 강하게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이 환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100원대의 환율하고 지금 1180원대하고 단순히 봐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앞으로 물가가 높을까 낮을까? 높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8.9%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장 전망치는 8.4%였습니다. 자, 이 8.4%를 한참 뛰어넘는 8.9%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통 2, 3개월 시차를 두고 CPI 반영이 되는데 이 말은 무엇이다? 내년 초까지 물가 압력이 계속될 거란 뜻이죠. 굉장히 부동산에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가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축의 강도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얼마 전에 KDI에서 2022년 소비자 물가를 1.7%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8월 달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1.5%를 전망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높였지만 1.7%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금리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KDI 주장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3.2% 나왔고 지금 휴대폰 요금이나 이 기저효과 빼면은 한 2.56% 보고 있거든요. 그 2.56%가 되던 게 갑자기 내년에 1.7%로 뚝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 그걸 좀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요. 10월 달에 발표된 수치가 13.5%가 나왔어요.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국제 유가도 볼게요. 국제 유가 흐름세 보겠습니다. 지금 80불 내외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1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국제 유가가 50불대하고 지금은 80불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물가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똑같습니다. 유류세 보조가 들어가면서 지금 1,700원 선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는 20에서 30% 비싼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환율적인 부분, 유가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를 감안했을 때 과연 내년에 1.7%의 안정된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지금 기재부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계속해서 관리 물가 품목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관리 물가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물가 품목인데 대한민국 관리 물가 비중이 다른 국가 OECD 국가 대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을까요? 지금 한전에서 3분기에 9,300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가스공사도요, 연말에 1조 5천억 원의 연료비 손실이 발생할 것 같대요. 아직 올려야 되는 품목들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언제 올릴까요? 내년에 선거 끝나면 한꺼번에 올릴 거예요. 게다가 내년에 올 12월부터 통계제도 개편된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고교 납입금을 비롯한 급식비 그리고 교복비 등이요. 마이너스 물가, 마이너스 100%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끌어내렸는데 그것이 빠지게 되면요. 진짜 물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요인들을 한꺼번에 감안할 때 지금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자, 지금 해외 투자은행들이 내년 유가, 내후년에 유가 120불까지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속 1.7%를 주장하는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2월 31일에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이 12월 31일 날 12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11월 CPI는 안 중요해요. 어차피 12월 달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1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요. 여기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는데 12월 CPI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12월 CPI가 급증하잖아요. 그럼 통계 개편에 따른 CPI가 영향이 적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2월 CPI가 높게 나타난다면 높은 확률로 12월 달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기준금리 1.25%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부동산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이 통계제도 개편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효과는 0.2에서 0.3%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나와도 앞으로는 2.3%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KDI가 이런 것까지 알고 감안을 한 건지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저만 알고 있을까요? 뭐 뉴스 몇 번 뒤져보면 다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이런 장기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작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8년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제 KB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매수의 지수는요, 이미 진지하게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10월 4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64.9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1월과 1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한 게 내년 1월로 끝이 날까요? 아니죠. 여기서 아무리 못해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내년에 더 올리게 됩니다. 물가 불안하면 세 차례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게 기준금리예요. 물가 불안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고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불안이 대한민국만 일어난다?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 10년간 없었던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지식의 삶을 바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의 전망에 대한 지식과 세금에 관련된 지식, 청약 제도와 부동산 향후 공급 물량까지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